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귀한 자리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오늘은 제가 보통은 이제 보시면 성교육 상담센터 숨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또 저희가 뭐 연애 특강이라든지 아니면 부부관계라든지 이런 관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만 저는 오늘은 관계 그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일이 힘든 게 아니라 관계가 힘들다. 그죠? 그래서 저도 이제 목사이긴 하지만 실은 이런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이기도 하고 또 대학교에서 현재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이제 많은 학생들을 만나고 있어요. 만나면서 또 저는 상담을 전공한 상담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현장에서 이제 상담을 많이 하다 보면 거의 9할 이상이 다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뭐 이런 강의를 하는 저는 그럼 너는 관계가 괜찮냐? 저도 어렵죠. 그래서 하지만 우리가 함께 이 관계에 대한 것은 그 상황마다 어떻게 이거를 풀어나갈까? 그것도 좋지만 오늘 해야 되는 이야기는 조금 디테일한 이야기도 들어가겠지만 그 관계를 관통하고 있는 그 관계의 핵심적인 부분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좀 재밌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저 혼자 떠들다 가면은 재미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좀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근데 소통한다고 해서 말하라고 하면 안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핸드폰 한번 꺼내보시겠습니까? 핸드폰을 꺼내시면 카카오톡 한번 열어주시겠어요? 카카오톡을 여시면 저희 센터 이름 여기 있잖아요. 성교육 상담센터 숨 이거를 카카오톡에서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네, 제가 왜 또 저희 센터를 가르쳐 드리냐면 오늘 이 강의가 끝나고 나면 무조건 상담을 요청하고 더 깊은 이야기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 분명히 생기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저희 채널도 소개할 겸 그래서 카카오톡에서 성교육 상담센터 숨 검색하시면 주황색 집 모양이 뜰 겁니다. 로고가 뜰 텐데 그것을 여러분들 친구 추가하시고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저한테 채팅하듯이 보내주시면 제가 강의를 하면서 제 내용과 함께 여러분들 주시는 질문들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메시지가 오고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여기가 맞나요? 예, 여기 맞아요. 여기다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건강하게 관계를 세워나갈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제목을 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아름다운 우리, 왜 우리라고 정했을까? 그리고 관계가 어려운 여러분들 또 우리가 어떻게 관계를 풀어나가면 좋을까?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여러 가지 관계들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제 지내다 보면은 제가 그래서 오늘 강의를 준비하면서 각각의 관계들을 좀 나눠서 세분화해서 이야기를 할까? 어떻게 할까? 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관계를 관통하는 그 핵심적인 내용들을 여러분과 함께 조금 딥하게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가장 첫 번째 관계하면 어떤 관계가 떠오르세요? 1차적으로. 아마 첫 번째는 부모님과의 관계일 겁니다. 그죠? 가족들 간의 부모님과의 관계. 실은 그래서 요즘 굉장히 핫한 이제 키워드가 딸과 엄마의 관계. 그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지나면 아빠와 아들 간의 관계 책들도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가족 간의 관계, 친밀한 관계 속에서 실은 그 관계가 스타트가 되는데 그 관계들이 결국에는 타인에게 향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형제자매. 부모님과 형제자매는 조금 다른 카테고리거든요. 그래서 형제자매라는 건 여러분들끼리 그런 형제자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가족, 그죠? 내 가족 안에서의 형제자매. 또 뭐가 있을까요? 연인. 여기 지금 딱 봤더니 결혼 안 하신 우리 청년들이 대부분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중에서는 굉장히 내가 연인과의 관계가 원활하지가 않다. 그래서 그런 관계들 또 있을 거고 여기 안에는 제가 그걸 빼먹었네요. 부부간의 관계, 그죠? 부부간의 관계도 여기 안에 포함될 겁니다. 참고로 이제 저는 결혼한 지 한 13년, 14년 정도 됐는데 부부간의 관계도 참 우리가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관계인 것 같아요. 또 하나가 이제 친구입니다. 여기서의 친구는 조금 더 우리가 노멀하게 이야기하는 친구라는 것도 있겠지만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직장, 그죠? 우리가 일하다 보면 그 직장 내에서의 친구, 직장 내에서의 막 상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또 하나가 학교겠죠.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이 뭐 이미 사회생활을 시작하시는 분들이겠지만 학교에서의 또 뭐 직장 다니시면서 학교를 다니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학교 일도 있겠고 또 뭐겠습니까?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저는 이것도 좀 관계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관계에 대한 어려움들을 우리가 이야기하다 보면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만나는 사람들과의 행동이나 대화의 패턴들 속에서 상처를 입거나 막 이런 문제가 나타나는 경우들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뭐 거래처라든지 그러니까 스쳐 지나간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툭툭 던지는 그 말 한마디에 흔히 얘기하는 그냥 그 사람을 앞으로 볼 사람은 아닌데 그 사람이 나에게 무심코 던졌던 말이나 행동 때문에 이게 나한테 탁 걸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내담자분들 중에서도 가만히 보면 이런 사람들, 다양하게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서 오는 상호작용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런 다양한 관계 속에서도요. 가장 첫 번째 스타트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하냐면 제가 쓰진 않았습니다만 나와의 관계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계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제가 이제 성교육 저희가 뭐 성교육에 대해서 성교육은 이겁니다 라고 얘기할 때 항상 제가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교육은 첫 번째 너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고 상대에게 말을 하거나 행동을 했을 때 상대가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 이것도 너다움이고 두 번째가 나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교육에 있어서 나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의 이야기를 건강하게 오픈하고 건강하게 도움을 요청하고 건강하게 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 이것을 굉장히 중요한 성교육의 두 번째 영역이라고 하는데 세 번째가 뭐냐면 우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강의의 제목을 뭐 아름다운 우리라고 적은 이유가 뭐냐면 결국에는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 너와 나와서 저는 성은 관계라고 가르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의 관계는 타인과의 관계도 있지만 나는 나랑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저희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때 아마 다른 강의들 속에서는 타인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훨씬 더 포커싱이 많이 맞춰져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오늘 어떻게 시작할 거냐면 오늘이 처음이죠, 여러분. 네, 그래서 강의 첫 번째 스타트이기 때문에 나는 왜 이렇게 타인의 말과 행동이 힘들까 하시는 분들은 나는 나랑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여기서부터 오늘 첫 시간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은 이런 관계들을 나로부터 시작해서 타인에게 향하는 이거는 이제 어떻게 내가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고 이걸 오늘 조금 테스트해보는 시간도 한번 가져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편하게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각각의 개인들의 그 관계에 대한 어려움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은 실시간으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보고 바로바로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조금 약간 몸을 좀 푸는 차원에서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요 이론 혹시 난 들어봤다 하시는 분들 계실까요? 네, 아마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워낙 유명한 이론입니다. 심리학자 에드워드 홀이라는 이 학자가 사람 간에는 적정한 거리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적정한 거리 이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보통 저희가 기업에 들어가서 성교육을 하거나 했었을 때 이제 물리적인 폭력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하는 이론이긴 합니다만 오늘은 이제 이 관계 자체에 대해서도 이 이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서는요 이런 관계들의 종류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관계들의 종류에 따라서 적정한 여기에서는 이제 물리적인 거리를 써놓긴 했습니다만 이거는 심리적인 거리와도 밀접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첫 번째를 보시면 친밀한 거리다. 말 그대로 딱 여기 내가 여기 있다면 친밀한 거리 안에 이 친밀한 거리는 0cm에서 45cm 미만. 네, 이런 거리를 우리가 일단은 친밀한 거리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조금 더 확장시켜 볼까요? 그 다음 요 범주는 뭐냐면 개인적인 거리다. 개인적인 거리는 45cm에서 120cm 미만이다. 제가 봐서는 지금 약간 이 앉아있는 구도가 약간 그렇긴 하지만 실은 보세요. 다들 친밀하진 않으시잖아요. 그죠? 뭐 연인이나 그죠? 이거는 연인이나 약간 가족? 근데 물론 어떤 분들은 나는 가족이지만 이 친밀한 거리가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해요.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 이 0cm에서 45cm 미만으로 지금 있으면 혹시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는 불편감이 있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너무 옆 사람이랑 너무 가까운데? 이게 예민하신 분들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개인적인 거리는 그냥 편한 친구 이 정도를 우리가 45cm에서 120cm라고 보고요. 조금 더 넓혀가 보면 사회적인 거리 어쩌면 제가 봤을 땐 여러분들은 약간 사회적인 거리
같아요. 그래서 사회적인 거리는 120cm에서 360cm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이게 뭐냐면 공적인 거리요. 여러분과 저의 거리입니다. 지금 이게 뭐냐면 강의하고 청중들 약간 이런 거리, 이 거리가 360cm 이상의 거리를 우리가 공공적 거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여기서 보시면 이 친밀한 요 거리 같은 경우에는 정말 연인 혹은 나의 가족이 여기 안에 포함되는 것이고, 개인적인 거리 같은 경우에는 친한 뭐 직장 동료, 친구 이 정도가 되겠네요. 사회적인 거리라는 것은 우리가 직장에서 그냥 만나는 매주 뭐 매일 만나는 그냥 그렇게 친하진 않지만 공적으로 엮여진 관계. 그리고 이 공공적 거리는 오늘 여러분처럼 처음 본다 여기서. 그래서 이렇게 청중과 저도 여러분이하고 처음 보잖아요. 이 관계를 이렇게 본다. 근데 왜 제가 이 사회적인 거리, 이 적정 이론, 이 이론을 가지고 왔냐면 여러분들 중에서 대부분 아마 여기에서 실패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는 거예요. 친밀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친밀하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 친밀한 거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너무 먼 거리에 있어서 불편한 적은 없었는지. 예를 들어서 내 연인, 내 부부 혹은 내가 정말 친밀하다고 생각했던 친구가 나는 친밀한 거리라고 생각해서 다가가는데 그 사람이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편감을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 대부분 이제 직장인분들을 이렇게 상담하다 보면 어떤 경우들이 많으시냐면 사회적인 거리를 유지해야 되는데 친밀한 거리로 데리고 오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약간 강박. 이거는 왜 그러냐면 특별히 기독교인 분들이 이러세요. 종교를 가지고 계신 분들. 왜냐면 직장은 나의 선교지야. 맞거든요? 맞는데 이 직장을 나의 선교지로 생각하기 위해서는 이런 거리적인 감각들은 유지하셔야 되는데 그런 분들 있어요. 처음 만나는데 간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처음 앉았는데 처음 얘기했는데 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는 게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간혹 비즈니스적인 관계로 만나서 뭔가 일을 하고 그리고 서로 라포를 형성하기도 전에 마음을 확 하고 빗장을 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뭐에서 실패를 하시는 거냐면 나는 이 정도로 너랑 친밀해져서 빨리 우리가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고 싶어 하셔서 이 서두름, 이 뭐라고 조급함이 앞서시는 건데 상대는 왜 이래? 후퇴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러다 보면 상처받으세요. 나는 너한테 이렇게 마음을 열었는데 너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자, 결국에는 이 관계는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인의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온도의 차이라기보다는 저는 거리의 차이는 아닐까? 관계의 문제는 연애의 문제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저는 건강하게 우리가 관계를 맺어간다 라고 하기 위해서는 어떤 생각이 조금 깨지게 나오긴 했는데 뭐냐면 경계선입니다. 제가 거리라고 이야기하긴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저는 이제 경계선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해볼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항상 이런 관계에 대한 특강을 하거나 성교육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아까 제가 성교육의 영역도 너와 나와 우리의 영역을 나눴잖아요. 이게 결국에는 뭐냐면 우리는 관계를 맺는다는 것을 어떻게 하냐면 너와 나의 경계선을 무너뜨리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특별히 뭐 친밀한 가족, 연인, 부부 이런 사이 속에서는 우리가 어떤 사이인데 이 경계선을 다 흐트러뜨리면서 너와 나는 온전히 하나가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여기서부터 틀리시는 거라는 거죠. 저도 이걸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모든 것을 다 내 벽을 허물고 제가 초반에 저희 센터 다들 이제 기업 뭐 이렇게 회사 다니시는 분들이니까 제 실수를 좀 말하자면 저는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엄청 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나는 모든 걸 다 열어야 돼. 난 다 모든 걸 다 오픈해줘야 돼. 그래서 저는 여러분 어떤 스타일이냐면 저희 집에 아예 문을 다 열어놔요. 저희 집이 조금 주택이 좀 독특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지하에 교회가 있고 제가 다니는 교회는 아닙니다만 지하에 교회가 있고 1층에 교회에서 운영하는 카페가 있고 그 위에도 약간 사역자분들이 사시고 약간 이래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했냐면 우리 집을 이 모든 건물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픈할 거야. 문을 열어놨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우리 집이 거의 약간 타가소처럼 집에 이렇게 갔는데 그 건물에 있는 애들 있잖아요. 애들 심지어 어른들도 그냥 와서 우리 집에 와서 냉장고 문 열고 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목사니까 나는 내가 이거 오픈할 수 있지. 저는 이게 사명이라고 생각해서 참고로 저희 남편도 목사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여기 안에서 상처받는 사람이 있으니 누굴까요? 제 아들. 네. 제 아들이 처음에는 막 뭐 외아들이니까, 외동이니까 막 뭐 사람들 오는 거 재밌어 하다가 이제 이 아이가 자기의 영역을, 특별히 이제 자기보다 어린 동생들이 와서 자기 장난감 방을 해집고 갔을 때 이때 이걸 너무 어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속으로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거 네가 훈련해야 되는 거야. 초반에는. 왜냐면 이렇게 살아야 돼 우리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목회자였기 때문에 저는 이게 더 심했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걸 알게 됐습니다. 제가 신학교에서도 지금 현재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 막 학생들을 굉장히 이제 PK, MK 뭐 기독교인들 흔히 얘기하는 그분들을 많이 만나면서 그런 것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는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결국에는 무엇이냐? 저도 초반에 그래서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 제가 상담센터를 운영한 거예요. 어떤 일이 발생했겠습니까? 완전 저는 내담자들에게 모든 걸 오픈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24시간 내 핸드폰은 열려 있어. 제 핸드폰 번호를 가르쳐주고 언제든지 전화해. 그랬더니 여러분 그 다음부터 제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잠을 못 자요. 새벽에도 전화가 오고 그럼 저는 새벽에 전화 받으면 그쪽으로 무조건 달려가요. 차 끌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새벽에 잠도 못 자고 막 시간은 시간대로, 돈은 돈대로, 공간은 공간대로 저의 영역이 점점 침범을 당하는 거죠. 자, 이런 행동들을 몇 년을 했습니다. 근데 하고 나니까 나중에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나 혼자 살면 어찌어찌 버티는데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특별히 우리 가족들이 이제 피해를 당하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면 아이는 엄마랑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고 근데 그게 확보가 되지 않고 근데 물론 나중에 지나고 나니까 제 스스로도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비즈니스적인 마인드로 전환했을 때 가장 먼저 시도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경계선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했을 때 굉장히 제 안에서 첫 번째 큰 걸림돌이 죄책감이었어요. 이래도 되나? 내가 상담사이고 센터를 운영하는 대표이긴 하지만 나는 그래도 목사인데, 나는 그래도 크리스찬인데 이래도 되나? 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결과적으로는 제가 경계선을 지어주지 못하면 나는 이 일을 오래 지속하지도 못하고 더 나아가서는 나에게 처음에 도움을 얻었던 사람들도 피해를 당할 수 있구나. 그걸 제가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 강의를 하거나 그리고 특별히 기업인들 대상으로 제가 회사에 들어가서 사람들하고 같이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경계선이다.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도 다양한 관계 속에서 이 거리 조절에 실패하시는 분들 많으셨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연인 사이에서는 뭐 제가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어떤 분들은 너는 내 옆에 꼭 있어야 돼. 24시간 나는 너의 그림자가 될 거야. 이건 부부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부부기 때문에 모든 걸 오픈해야 돼. 모든 걸 함께 해야 돼. 혹은 이게 뭐 연인한테도 가지만 가족한테도 가지만 때로는 이게 뭐라고 할까요? 가족, 특별히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혹시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내가 우리 가족을 책임져야 돼. 구원자적인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부모님과의 거리의 조절에 실패하시는 분들, 그죠? 그리고 특별히 제가 왜 자꾸 종교적인 이야기를 하냐면 기독교적인 신앙이나 종교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왜냐면 성경에서도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적절한 거리를 두는 것이 불효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그런 것 때문에 나는 거기 안에서 관계 속에서 썩어져 가는데 계속해서 헌신과 효도라는 이름으로 거기 안에 갈아놓고 계시는 분들, 제가 오늘 제 이야기를 나중에 뒤에서 할 겁니다. 여러분 제 실패담을 처절하게 여러분과 함께 나눌 텐데요. 오늘은 그래서 이 관계, 그러면 우리가 어렵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 경계선을 너무 잘 지키는데 왜 어떤 사람들은 이 경계선을 지키는 것을 실패하는가? 그게 여러분들이 알아가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 것 같아요. 이걸 알아야지만이 여러분이 각종 다양한 관계 속에서 지켜나가실 텐데 그럼 나는 이거를 왜 실패하는가? 답을 저는 여기서 찾고 싶습니다. 바로 뭐냐면 애착 유형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여러분에게 우리가 관계 속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스타트가 나는 나랑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나는 가족들을 대할 때랑 이 사람들을 뭐 직장인들을 대할 때랑 좀 달라요 하시는 분들은 괜찮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나는 어떤 사람들을 만나도 이게 직장이건 어디건 간에 어떤 사람들을 만나도 비슷한 관계 패턴 때문에 나는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뭘 점검해 보셔야 되냐면 바로 애착 유형입니다.
그럼 왜 말 그대로 애착 유형인가? 첫 번째로 아까 제가 그래서 관계의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 첫 번째를 제가 뭐 띄웠죠? 부모님과의 관계를 띄웠어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왜냐면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 처음 태어나자마자 맺게 되는 관계가 누구와의 관계일까요? 부모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부모님이 나에게 어떻게 돼 있는지 내가 부모님과의 그 상호작용 속에서 관계를 배우신 게 맞거든요. 그 부모님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그 다음에 좀 확장돼서 친구, 뭐 유치원, 어린이집 친구부터 시작해서 학교, 직장 이게 이렇게 퍼져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첫 번째 관계인 애착 유형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와의 관계가 어떠했는가 이것들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사회적인 관계를 맺는 것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떤 애착 유형을 가지고 있는지를 지금부터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시간이 조금 넉넉하면 제가 지금 테스트도 있거든요. 근데 안 갖고 왔어요. 시간이 모자라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나는 어떤 애착 유형을 가지고 있는가는 보시면은 조금 점검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여러분들 중에 혹시라도 이 애착 유형 문제를 가지고 하시다 보면 억울한 마음이 드실 수도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처음에 공부를 하면서 난 왜 이렇게 관계가 어렵지? 제가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만 저는 남자친구와의 관계가 너무 어려웠던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연인과의 관계 혹은 내 배우자와의 관계가 여러분들의 현재 관계 패턴을 가장 잘 보여주는 유형일 수 있습니다. 이유가 가장 친밀한 사이거든요. 가장 친밀한 사이에서 나타나는 그 관계의 유형의 패턴이 결국에는 사회적인 거리에서도 이게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어떤 유형인가를 조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두 학자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존 볼비와 메리 연지버스 이 사람들이 이제 애착 유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애착 유형을 크게 제가 좀 억울한 게 있어요. 이 네 가지로 이제 나누는데 왜 제가 억울하다고 얘기하냐면 아주 오래전부터 이 강의를 했었습니다. 사라졌어요. 자, 한번 띄워주시죠. 자, 이 애착 유형 네 가지가 있는데 제가 되게 억울한 게 아주 오래전부터 제가 이 애착 유형을 얘기했었는데 그때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다가 최근에 오은영 박사님께서 이 얘기를 하고 나니까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더 유명해져야 되는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애착 유형의 네 가지를 한번 보시면 첫 번째가 천천히 띄워주세요. 첫 번째가 안정형입니다. 안정형. 이 안정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아까 그래프를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이 나타나실 텐데 보시면 이 세로축이 타인에 대한 기대입니다. 타인에 대한 기대. 가로축이 나에 대한 기대예요. 자, 근데 안정형은 어떻습니까? 타인에 대한 기대도 높네요. 그죠? 그리고 나에 대한 기대도 높네요. 그러니까 타인에 대한 인식과 나에 대한 인식이 둘 다 높은 상태. 이런 사람들은 말 그대로 안정형입니다. 죄송한데 그 기대가 높다라는 게 어떤 의미예요? 타인도 타인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타인도 되게 좋은 지점이 있지. 하지만 나에게도 좋은 강점이나 자원이 있지. 라고 받아들이는 그 인식을 우리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정형이라고 하는 것은 둘 다 높아요. 그러니까 뭐겠습니까? 상대를 신뢰할 수가 있겠죠. 상대에도 신뢰하고 나도 신뢰하고 그러니까 관계가 어떻겠습니까? 물 흐르듯이 저는 물 흐르듯이라는 말이 뭔가 해서 봤더니 이거예요. 그냥 싸울 때는 싸울 수도 있죠. 하지만 좋은 때는 또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그냥 되게 상식적인 범주 안에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건강하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타인에게 내 감정을 표현하는 것도 되게 자연스럽고 타인이 나에게 감정을 표현했을 때 그걸 수용하는 것도 굉장히 자연스럽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연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굉장히 배우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관계를 맺어갑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유형이 바로 뭐냐? 나머지 세 개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신에 대한 타인에 대한 기대는 높은데 자신에 대한 기대가 낮은 유형이 무슨 유형이라고요? 집착형. 이 집착형은 조금 말을 바꿔서 해보면은 불안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불안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타인은 이런 거죠. 연인 간의 관계를 제가 좀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저 사람은 너무 훌륭한 것 같아. 근데 나는 너무 부족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떤 게 있겠습니까? 연인 관계라면 어떻게 저 사람이 나 같은 사람을 만나줄 수 있을까? 그러면 항상 어떻겠습니까? 불안해요. 왜요? 이 사람이 나를 떠나갈까 봐. 떠나갈까 봐 불안해.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말 그대로 24시간 그래서 나는 네 옆에 붙어 있고 싶어요. 난 네 옆에 붙어 있고 싶어. 네가 뭐 하는지 너무 궁금해. 자, 이런 관계, 제가 지금 연인 간의 관계를 예를 들긴 합니다만 이게 사회적인 관계에서도 동일하게 드러날 수 있다는 거죠. 항상 내가 뭔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부족해. 나는 내가 성과를 내면도 불구하고 나는 뭔가 항상 부족하고, 근데 이 부족함이 건강하게 작용되면 좋아요. 부족하기 때문에 나 열심히 해야지. 그렇다면 그것은 안정형이겠죠? 왜냐면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안정형인데, 불안형은 뭐냐면 불안하기 때문에 나는 네가 필요해. 상대에게 굉장히 집착하고 의존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불안형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여러분 제가 애착 유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애착 때문에 그러는가? 부모님이 일관되게 사랑을 주지 않았을 때. 일관되게 사랑을 주지 않았을 때라는 것은 이거예요. 주 양육자가, 예를 들어서 엄마라고만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주 양육자가 어느 날 아기가 막 장난감을 갖고 놀다가 엄마를 보고 빵긋 웃어요. 주 양육자를 보고 빵긋 웃는데, 어떤 날은 엄마 아빠가 아우 내 새끼 너무 이쁘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날은 엄마 아빠가 기분이 안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막 똑같이 애가 웃는데 저리 가서 놀아. 이렇게 갑자기 본인의 기분에 따라서 일관되게 사랑을 주지 않으면 이 애기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렇죠. 계속 그 사람이 눈치를 보겠죠. 오늘은 저 사람이 나의 사랑을 받아줄까? 나의 이 애정 표현을 사랑으로 받아줄까? 그걸 계속 눈치를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런 사람들은 직장 생활을 할 때도 계속해서 타인의 눈치를 봅니다. 과도하게. 그리고 그 사람들의 상대의 말이나 행동을 과해석해요. 네, 과해석해요. 우리가 이럴 때가 많거든요. 친구 관계에서든 언제서든, 예를 들어서 복도에서 친구를 마주쳤어요. 직장 친구를 마주쳤어요. 근데 걔가 내가 안녕 혜민아 인사했는데 그냥 쌩 하고 가버려요. 그러면 보통 내가 안정적인 사람은 이렇게 반응할 수 있죠. 기분이 나쁠 수 있어요. 쟤 왜 내 인사를 안 받지? 하지만 자, 이런 감정이 올라오는 것은 자연스러운데 그 다음에 반응들이 달라져요. 내가 안정적이다 그러면 생각해 볼 수는 있죠. 제가 날 못 봤나? 아니면 제가 무슨 골똘히 생각하다가 내가 인사하는 걸 놓치고 잠깐 이렇게 했나? 다음에 나중에 한번 물어봐야지. 이런 식으로 흘러가지 않고, 불안형은 내가 뭐 잘못했나?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나? 이렇게 과도하게 해석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불안형인 사람들은 그래서 굉장히 거기에 있어서 관계에 몰두한다. 그 관계 자체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 어려운 게 뭐냐면, 연인 간의 관계에 있어서 이 불안형이신 분들은 불안한 상태를 안전하게 여깁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실까봐 제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뭐라고, 형제님이라고 아까 다 호칭을 오빠라고 부르지 말라고 해서 저 오빠라고 부르지 않고 형제님이라고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형제님 이름 성함이 어떻게 되실까요? 네, 승윤이. 근데 제가 여기에서는 오빠라고 한번 해볼게요. 승윤이 오빠랑 제가 100일이 됐어요. 사귄 지. 예를 들어서 100일이 됐는데 승윤이 오빠가 혜민아, 오빠가 너한테 네가 100일 됐기 때문에 네가 좋아하는 인스타그램에서 봤던 그 핫플레이스 오빠가 예약했어. 여기 가자. 오빠가 돈도 많이 모아가지고 오늘은 1인 3메뉴야. 야, 마음껏 시켜. 그래서 막 메뉴를 시켜요. 자, 그러면 제가 만약에 안정적인 사람이라면 저는 그 상황을 어떻게 반응할까요? 행복해요. 자기야,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줘서 너무너무 고마워. 이게 반응이에요. 근데 자, 불안형은 어떻게 하냐면, 자, 불안한 상태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건 바로 이겁니다. 갑자기 처음에는 막 좋아요. 자기야 고마워 이러다가 이 행복한 상태가 불안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뭐가 있냐면, 관계 속에서, 특별히 연인,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이 관계가 너무 스테이블하고 너무 안정적이면 행복해서 불안해해요. 이 행복이 끝날까 봐. 그래서 그 순간을 못 즐겨요. 그래서 이 불안형에 있는 사람들은 그 행복한 상태에 돌을 하나를 던집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자기야, 너무 익숙해 보인다. 뭐야 자기? 괜찮아. 이렇게 따지려고 하는 건 아니고 자기 전 여자친구들한테도 이런 식으로 행동했었나 봐. 아니거든? 처음이거든? 근데 안 믿는 거죠. 근데 자기 이렇게 익숙하고 되게 엄청 유능하고 되게 능숙하네? 그리고 나 이 메뉴 좋아한다고 한 적 없는데 왜? 전 여친이 이 메뉴 좋아했었나 봐. 아니야 오빠, 나 따지려고 하는 건 아니야. 이러면서 뭐예요? 은근슬쩍 행복한 가운데 돌을 하나 던져요.
그래서 불안한 사람들이 연애했을 때는 어떤 패턴이 나타나냐면 행복하게 평탄하게 관계가 유지되는 것이 권태롭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연인 간의 엄청난 싸움과 극적인 화해를 통해서 나의 사랑이 지속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관계 안에서 계속 갈등을 조장해요. 네, 조장합니다. 그 관계가 해소되는 것에서 짜릿함을 느껴요. 그 사람들이 이 불안형이다, 집착형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집착형의 반대에 있는 여기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자기에 대한 기대는 높아요. 타인에 대한 기대는 낮네요. 근데 여기에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이 표로 정리하긴 했습니다만 이 회피형은 자기에 대한 기대가 높다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자기 자존감이 높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자, 상대적으로 봤을 때 타인보다는 나를 더 신뢰한다 라고 보시면 좋은데, 자, 회피형은 어떤 사람들이냐? 말 그대로 집착형은 24시간 너랑 같이 있고 싶어 라고 한다면 회피형은 24시간 너랑 같이 있는 게 불편해요. 회피, 말 그대로. 그럼 이 회피형은 어떤 취약점이 있냐면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극도로 힘들어합니다. 굳이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그리고 오히려 연인 간의 관계에서는 썸 타거나 연애할 때, 썸 타거나 그럴 때에는 이게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정말로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면 갑자기 후퇴해요, 관계에서. 그래서 사귈 때는 막 잘해주던 사람이 갑자기 사귀고 나니까 연락이 잘 안 돼요. 사귀고 나니까 나한테 이런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썸 탈 때보다 훨씬 더 말을 안 해줘요. 이러면 상대는 혼란스럽습니다. 이 사람이 대체 나랑 왜 사귄 거야? 왜 나랑 결혼한 거야? 이런 생각이 올라오겠죠. 그러면 이런 회피는 왜 나타나냐면 집착형과 똑같습니다. 부모님이 일관되게 사랑을 주지 않았을 때. 자, 근데 제가 아까 혼란형에서의 일관되게 사랑을 주지 않았다는 건 어떤 뜻이냐면 어떤 때에는 사랑을 줬다가 어떤 때는 사랑을 주지 않았던, 그걸 제가 일관되게 사랑을 주지 않았다고 표현했다면 회피형은 정말 말 그대로 일관스럽게 부모님이 사랑을 주지 않았을 때예요. 일관되게 애가 웃든 말든 네 인생 네가 알아서 살아라. 그냥 냉담한 거예요. 네 인생 네 거, 내 인생 내 거. 이거는 건강한 부모와 자녀 간의 경계선이 아니라 그냥 냉소적인 부모 밑에서 자란 이런 아이들은 그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우리 부모조차도 나를 이렇게 사랑하지 않는데 이 세상에서 사랑할 수 있는,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겠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 사람에게 내가 지금 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을 못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한국적인 상황 속에서 유독 여성들 중에서도 이 회피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유독 이렇게 한국에서 요즘은 세상이 바뀌긴 했습니다만 남성 위주의 어떤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오랫동안 있었잖아요. 그리고 남자들은 또 하나 이게 있어요. 저희 남편도 한 번씩 저희 아들한테, 아들이 막 엄마 이거 뭐 넘어져서 아파서 울면 저희 아들이 어허, 남자는 이거 갖고 우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 속에서 자라온 남성들 중에 회피형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이게 사회적인 미덕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남자는 자기의 이런 개인적인 고민들, 갈등들 이야기해서는 안 되지. 특별히 결혼하신 남성들이 이런 감정에 있어서 무딘 경우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저희 상담센터에 찾아오시는 남성분들 있잖아요. 저는 가장 상담이 어려운 대상이 몇 살이냐면 40대 후반, 40대 이상, 후반 이상의 남성분들이랑 상담할 때가 시간이 가장 오래 걸려요. 왜냐면 진짜 힘든 일이 있으신 게 맞거든요. 근데 그걸 되게 담담하게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저 아버지한테 학대당했어요. 저 잘렸어요. 저 막 이렇게 억울하게 잘렸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를 되게,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근데 지금 제가 누구누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 되게 화가 날 것 같고 눈물이 울컥울컥 나는 쏟아지는데 괜찮으세요? 남자가 이런 거 가지고. 이러면 안 되죠. 그래서 그분들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겉에 있는 감정이라고 얘기하는데 겉감정, 겉에 있는 사건에 대한 이야기는 되게 덤덤하게 하는데 자기 속감정 안으로 들어가는 걸 되게 힘들어하세요. 왜냐면 이렇게 하면 내 남성성이 훼손된다라고 생각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성들만 갱년기가 오는 게 아니에요. 남성분들도 갱년기가 오시거든요. 그럼 갱년기가 오시는 50대 남성분들이 요즘 저희 센터 많이 찾아오세요. 그러면
엉엉 울다가 가시거든요. 그런 분들 많으세요. 근데 보통 상담이 10회기가 지나야지 우세요. 10회기까지는 눈물이 핑 돌려고 하면 갑자기 아이씨 이러세요. 못 들어가 그 안으로. 근데 조금 더 안전하다라고 이 관계가 느껴지시면 그때 이제 막 올라오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계 속에서 이 회피형의 취약점은 뭐냐면 내 감정. 그래서 타인에게 부탁하기도 되게 어려워하시고요. 내가 혼자 알아서 해결할 거야. 이런 식이신데 저는 건강한 관계 속으로 가기 위해서는 물론 매사에 징징징징거리고 나 좀 알아줘 이거는 약간 집착형에 가깝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적절하게 내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내가 이게 내 어떤 역량을 벗어나는 어떤 아픔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건강하게 내 감정을 털어놓는 훈련이나 그런 것들이 필요하세요. 그래야지만이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도 관계가 유연해지시거든요. 근데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이런 회피형들은 훨씬 더 그 진가가 나타납니다. 물론 업무적인 능력에 있어서는 탁월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그 관계에 대한 어려움들이나 이런 것들은 켜켜이 쌓이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 아셨으면 좋겠고, 자 그러면 안정형과 정반대되는 이 회피공포형은 우리가 흔히 혼란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혼란할까요? 나에 대한 기대도 낮고 타인에 대한 기대도 낮네요. 그럼 이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집착형과 회피 거부형이 함께 나타나는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가까이 다가가고 싶지만 혼자 있고 싶어. 혼자 있고 싶지만 같이 있고 싶어. 자기 스스로도 혼란스러워요. 내가 지금 뭐지? 나는 지금 불안형일까? 나는 지금 혼란형일까? 이런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제가 상담했던 한 커플의 유형은 남자친구가 다행히 안정형이셨어요. 근데 여자친구가 혼란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자친구가 이해되지 않아서 오셨어요. 남자친구가. 여자친구를 이해하고 싶어서. 근데 가만히 얘기를 들어봤더니 여자친구가 혼란형인데 어떤 식으로 나타났냐면 처음에 사귀었을 때 여자친구가 딱 그러더래요. 오빠, 나는 연락 매일마다 하는 거 딱 질색이야. 그러니까 나는 하루에 딱 2번만 연락하면 돼. 일어나서 그리고 자기 전에. 그래서 남자친구는 아니 그래도 낮에 내가 너가 보고 싶거나 그러면 연락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했더니 오빠 낮에는 각자 일 알아서 하고 뭐 연락이 되니 안 되니 이런 거 딱 질색이야. 그냥 오프라인에서 데이트했을 때만 진하게 하면 되지 굳이 연락 이렇게 하지 말자. 나 이런 거 딱 질색이야. 근데 여러분 안정형의 강점이 뭔지 아십니까? 적응력이 빨라요. 적응력이 빨라. 그래? 근데 처음에는 힘들죠. 굳이 이렇게까지 룰을 만들어서 해야 돼? 근데 여자친구랑 그렇게 지내면서 안정형의 남자친구는 적응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해도 여자친구가 우리 관계에 문제가 없고 이렇게 지내는구나 했는데 6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갑자기 여자친구가 남자친구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오빠 자기는 내가 안 보고 싶어? 그래서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그때가 딱 벚꽃이 피었을 때였거든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아니 벚꽃이 저렇게 이쁘고 그러면 내 생각이 날 법도 한데 오빠는 별로 내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서 왜 연락을 안 해? 벚꽃 보면 내 생각 안 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남자친구는 네가 연락하지 말라며. 그랬더니 아니 내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아예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었는데 이러니까 남자친구는 어떻게 받아들여요? 그럼 이제 연락해도 돼? 그때 여자친구가 연락하고 싶으면 해. 근데 여기서 안정형은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매일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네가 하고 싶을 때 해도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안정형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앞으로 그럼 오빠가 하고 싶을 때 할게. 근데 이 하고 싶을 때 한다는 게 매일 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뜨문뜨문 보낸 거예요. 남자친구가 밥 먹다가 너 점심 맛있게 먹어? 뜨문뜨문 생각났을 때. 그때 여자친구가 한 1개월 정도 지나고 나니까 다시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근데 자기는 2, 3일 꼴로 내가 보고 싶어? 근데 남자친구는 대체 네가 원하는 게 뭐야? 그러면 그때 여자친구도 나도 모르겠어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모르는데 내가 널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찾아오신 거예요. 대체 여자친구가 뭘 원하는지 모르겠다. 매일 연락하라고 해서 매일 연락했더니 어느 날은 그 여자친구가 왜 이렇게 집착해? 그래서 좀 템포를 조절했더니 왜 내가 안 보고 싶어? 미쳐버리는 거죠. 이런 패턴들이 있더라. 이런 분들은 실은 본인이 가장 힘들어요. 내가 대체 뭘 원하는가?
그래서 여러분 관계의 시작점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정말로 많은 사회적 관계, 친밀한 관계를 우리가 이야기했을 때 그 물리적인 관계, 심리적인 거리에 있어서 나는 어떤 유형을 가지고 있는가 실은 여기서부터 시작하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정말로 많은 연애 커플, 부부뿐만 아니라 커플 상담을 이렇게 하다 보면 대부분 이런 경계선, 대부분 이런 나로부터 시작하는 애착 유형의 관계 패턴들이 고착화되어 있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나는 어느 유형에 속하는가? 그것을 여러분이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봐야지만이 지금도 이제 질문이 하나가 들어왔어요. 질문 들어왔는데, 네. 욕심이 많고 인정 욕구가 높아서 직장에서 잘하고 싶은,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커서 필요 없는 상처도 많이 받고 걸려 넘어지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어떤 유형이, 물론 너는 이렇기 때문에 이런 유형이야 라고 말할 수는 없으나 이 질문만 보면 살짝 어느 유형에 좀 가깝다고 생각이 드세요? 집착형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또 보시면 또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부모님을 사랑하고 관계가 나쁘지 않지만 부모님이 하는 사소한 말들, 누구 만났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런 말 듣는 게 어렵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혼란형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셔야 된다. 자, 이 애착 유형이 결국에는 어디로 이어지는지 아십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관계 중독으로 이어진다. 왜 갑자기 중독이라는 말이 툭 하고 튀어나왔을까? 이런 애착 유형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나면요. 이 관계 중독이라는 것은 요즘 엄청나게 중요하게 떠오르고 있는 키워드고 저도 이 관계 중독은 아주 오래전부터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 이 관계 자체에 대해서 집착하고 관계 자체에 대해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가만히 살펴보면 관계 중독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시다는 거예요. 이 관계 중독은 제가 쉽게 예를 들어서 아까도 얘기했죠. 타인과의 거리 실패가 고착화된 패턴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어렸을 적에 경험했던, 무의식적으로 경험했던 이 애착 유형이 나와 관계를 맺는 패턴을 고착화시키고 그게 상대를 통해서 패턴이 고착화됐을 때 우리가 관계 중독으로 나타날 수 있다. 안정형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 그 세 가지 유형 했었을 때 어떤 이야기를 막 할 수 있냐면 너 없이는 못 살아. 이거 연인 간의 관계에서 관계 실패했을 때 나타나는 말 중에 하나죠. 대부분 이제 집착형에서 나타나는 말이긴 합니다만 내가 책임져야 돼. 아까 부모님과의 관계, 거리를 실패했을 때에는 내가 우리 가족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거야 라고 하는 거기에 대한 과도한 책임감이 부여되기도 하고요. 세 번째, 이거 비슷하죠? 상사의 인정을 나는 꼭 받아야 해. 물론 여러분 안정형이신 분들 중에서도요. 나는 직장에서 유능하게 인정받고 싶어. 이렇게 선한 동기가 일어나서 선한 의도로 내 업무에 있어서 좀 더 전문성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좀 되게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걸 뛰어넘어서 상사의 표정, 상사의 말 한마디, 상사의 평가 그 한마디에 내 하루의 기분이 결정된다면 그것은 건강한 게 아닌 거죠. 그것은 내가 타인에게 유독 의지하고 의존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또 마지막이 뭐냐면 친구들 무리에서 벗어나면 불안해. 친구들 관계 속에서도 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특별히 저는 한국적인 상황을 가만히 한국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참 저도 이걸 잘 모르겠는데 관계 중독에 유독 취약한 굳이 이제 이야기를 하자면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관계 중독 그 논문이나 이런 보고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제가 왜 그런가 해서 봤더니요. 제가 저희 그 학교에서 제가 오랫동안 학생들을 가르쳤거든요. 학교에 있으면서 제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더라도 이게 어쩌면 하나의 답이 될 수도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성분들 물론 100%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만 여성들도 100%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 이야기를 들으면 다들 공감하시는 유형 중에 하나가 이걸 거예요. 남성들 예를 들어서 같이 볼링을 쳐요. 당구를 쳐요. 그러면 같이 막 가요. 볼링 치고 당구 치는데 만약에 다 무리를 지어서 놀고 나서 나 이제 집에 들어가야 될 것 같아. 그럼 보통 남성들은 잘 가 이러고 자연스럽게 헤어지고 시간 맞는 사람들끼리는 남아서 좀 더 카페를 간다든지 이야기를 나눈다든지 이러잖아요. 자, 근데 여성들은 어떤 유형을 보이냐면 남자들은 떼거지로 우르르 모여서 갔다가 우르르 헤어지고 시간 되면은 만나고 자기들끼리 이러는데 여성들은 무슨 문제가 있느냐? 2명, 4명, 6명이서 어울릴 때는 전혀 문제 없어요. 그게 제가 말하는 게 뭐예요? 짝이 딱딱 떨어질 때. 짝수로 딱딱 떨어져서 그럴 때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이제 언제 문제가 발생합니까? 홀수로 어울릴 때. 3명, 5명, 7명.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3명이 친해요.
우리 앞에 두 분이랑 저랑 친해요. 근데 어머, 두 분이 저 빼고 둘이 여행을 갔네요. 우린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나한테 말도 안 하고 둘이 갔네요. 둘이 여행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렸네요. 자, 그걸 보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서운하고. 남성분들은 어씨 그냥 그런갑다 그냥 이러고 넘어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냥 뭐 그런갑다. 저희 남편도 보니까 그게 왜 서운해? 제가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아니 나 빼고 둘이 카페 가가지고 사진 찍고 이래서 뭐야 했더니 둘이 시간이 맞았겠지. 그래서 저는 어떻게 당신은 이걸 가지고 그냥 넘어갈 수 있어? 이러는데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물론 여성분들 중에서 100%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어떤 분들도 뭐 그러겠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또 어디에서 그걸 보냐면 학교에서 가만히 보면 여성분들은 친하다는 게 어디서 티가 나는지 아세요? 어렸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티가 나냐면 같이 화장실 가요. 그죠? 친하다는 증거입니다. 근데 남성분들 생각해 보세요. 야, 나 쉬 싸러 갈 건데 같이 갈래? 이러지 않아요. 같이 갈래? 화장실 같이 가자.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애들을 가만히 보면요. 친하다는 증거는 자기가 화장실 가고 싶지 않아도 같이 가요. 심지어 초등학생 애들은 그 칸 안에 같이 들어가요.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유독 관계에 있어서 민감성을 가지고 있는. 근데 그 관계의 민감성이 여성들에게서 조금 더 나타나더라. 그래서 아마 관계 중독이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들이 더 많은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여성들만 이렇고 남성들은 안 그렇다 말할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런 타인과의 관계, 연인과의 관계, 우리가 막 얘기했었을 때 중독, 관계 중독을 내가 혹시 가지고 있다? 이 관계 중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혹시 여기 이제 청년들이 계시니까 제가 연인들의 상태에서 제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게 연인 간의 관계에서는 관계 중독이 어떻게 드러나냐면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귀는 과정 가운데 이런 게 드러나요. 관계 중독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 우리 승윤이 오빠 제가 오늘 여기 시모피스 앞에서 아침에 마주친 거예요. 근데 참고로 승윤이 오빠랑 저는 아무런 관계가 아니에요. 그냥 오빠 동생 사이예요. 네, 그쵸? 근데 왜요? 자, 그랬는데 승윤이 오빠가 오늘 기분이 되게 좋았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혜민아, 오늘 날씨 너무 좋지 않니? 오늘 관계 특강 듣기 정말 좋은 날씨지? 특강 잘 들어? 라고 이야기하면 자, 여러분 제가 여기서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저는 승윤이 오빠한테 뭐라고 얘기해야 정상일까요? 그래 오빠도 강의 잘 들어 이 정도. 물론 속으로는 저 오빠 왜 저래? 미쳤나 봐 이러겠지만 우린 사회적인 동물이죠. 그래서 얘기할 겁니다. 오빠도 강의 잘 들어. 근데 여러분 관계 중독자들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이렇게 반응해요. 승윤이 오빠가 이 많고 많은 여자들 중에서 하필이면 나한테? 자, 그러면서 뭐예요? 오늘 날씨가 그렇게 좋지도 않아. 비가 부슬부슬 내려. 근데 왜 오빠는 굳이 날씨 얘기하면서 나에게 말을 걸었을까? 그러고 봤더니 승윤이 오빠가 요즘 나를 쳐다보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더라니. 뭐야? 승윤이 오빠 나 좋아하나? 그래서 뭐예요? 나도 오늘부터 오빠를 좋아하기로 결심해요. 첫 번째 특징, 금사빠들이 많아요. 금방 사랑에 빠집니다. 상대가 조그만 호의를 보여줘도 웃어줘도 나 저 사람 좋아해. 자, 이런 사람들은 두 번째 특징이 그래서 내가 연애 감정을 쉽게 느끼고 연애를 쉽게 시작하세요. 친밀함을 쉽게 느낀다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은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 그 관계를 오래 지속하는 게 힘들어요. 권태감이 빨리 옵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들 중에 상담을 이렇게 하다 보면 선생님 저는 연애를 100일 이상을 못해요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우리 엄마 아빠처럼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평생 한 사람을 막 10년, 20년 동안 넘게 한 사람을 이렇게 사귀고 그 관계를 유지하는지 저는 제가 바람필까 봐 두렵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 많이 해요, 청년들이. 그래서 그런 관계, 단타. 그래서 요즘 이런 추세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바로 환승연애, 환승이별 막 이런 용어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 그렇게 좋게 보지 않습니다. 그런 실태, 그런 세태를 반영한 이름이긴 하지만 건강한 관계 아닙니다. TV는 TV로만 보세요, 여러분. 아셨죠? 그리고 또 하나, 뭘까요? 네 번째 특징이 뭐냐면 그래서 그 관계가 끝나고 나면 그 사람은 바로 다음 사람으로 갈아탑니다. 네, 바로 갈아타요. 그래서 사귈 때에는 그 사람이랑 헤어졌을 때는 그 사람밖에 없어. 나는 이 사람이랑 헤어지면 죽을 것 같이 열정적으로 타오른다 할지라도 헤어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바로 그 다음 사람으로 갈아탄다는 거죠. 자, 관계 중독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그 대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관계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관계 자체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러다 보면 거기 안에서 엄청나게 많은 충동성이 올라와요. 그래서 여기 안에서 씻을 수 없는, 제가 조금 더 들어가 보자면, 제가 이걸, 저는 목사이고 그렇긴 하지만 일반 학교에서도, 일반 기업에서도 많이 이제 강의를 하는데, 이런 문제를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마음보다 몸이 먼저 반응하시는 분들. 연인 간의 관계에서, 남녀 간의, 그래서 우리가 요즘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뭐 선색 후사다. 그래서 그건 좀 나은 거예요. 선색한 다음에 후사, 사귀긴 하잖아요. 근데 청년들이랑 이렇게 가만히 얘기를 하다 보면 사귀지 않는데 선색만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원나잇 사건. 저희 센터에 많이 찾아오거든요. 대학교 제자들 중에서도 많이 찾아옵니다. 근데 가만히 그 관계 패턴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런 사람들은 왜 헤어지면 바로 다음 사람으로 갈아타냐면 대상이 네가 아니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수민이 오빠가 아니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 대상을 체인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관계를 유지하는, 여러분 이건 직장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왜 나는 저 타인의 말에, 나는 저 타인의 인정하는 말, 왜 난 저기에 자꾸 막 그 강렬한 욕구를 느끼는가? 내 내면의 성장 때문이 아니라 저 타인에게 나는 인정받고 싶어. 그러면 그 타인은 다른 사람이어도 계속 바뀌어도 내 욕구는 계속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은 저는 결국에는 어디서부터 비롯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불안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 앞에 있는 사람이 저입니다. 당연히 안겨있는 애기가 저겠죠? 저 때도 이뻤는데 지금도 이쁘네요. 승현이 오빠 그죠? 그래서 다들 왜 동의 안 하세요? 그죠? 이렇게 저는 보고 어렸을 때 애기 때 사진 보면 굉장히 막 사랑 듬뿍 받게 생겼고 그죠? 그렇게 하는데 저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굉장히 저는 불안형과 혼란형이 왔다 갔다 하는, 어떨 때는 혼란형이고 근데 저는 거의 대부분이 엄청난 불안형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유형들을 10대 때 사진 제가 툭 갖고 왔죠? 제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다들 10대 때 사진 보면 20대 사진도 마찬가지네요. 넘어가겠습니다. 10대, 20대 때 사진 보면 사람들이 뭐 성형했냐고 물어보는데 절대 성형하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왜 제 쭉 인생을 가지고 왔냐면 굉장히 저는 일관되지 않은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굉장히 가정폭력 집안에서 자랐고 엄마는 상당히 정에 굶주려 있는 여성이었고 저희 아빠는 굉장히 냉소적인 사람. 아버지는 그리고 굉장히 여성이 많으셨어요. 여자친구가 많으셨던 분. 그러니까 저희 엄마는 계속 그런 아빠의 사랑을 갈구하는, 폭력을 저지르고 외도하지만 그 남편을 버리지 못하는, 저희 어머니도 관계 중독이셨던 거죠. 그런 중독 과정에서 저는 자랐는데 저는 몰랐어요, 이거를. 근데 여러분 제가 이걸 언제 스물스물 느끼기 시작했냐면 나의 사회적인 관계가 시작되는 10대 때부터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친구와의 관계가 왜 이렇게 어려울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만약에 네가 나랑 친해. 그럼 너는 나만 바라봐줘야지. 이게 남자친구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여자친구한테도 동일하게. 그래서 나랑 친했던 네가 다른 누군가의 친구와 막 웃으면서 얘기하면 그게 그렇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적엔 제가 이게 혼란스러웠어요. 내가 쟤를 좋아하나?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람이랑 관계를 맺게 되면 그게 누구든 내 거였어야 된다는 거죠. 넌 나만 바라봐줘야 돼. 밥을 먹어도 나랑만 밥을 먹어야 되고 네 속마음을 나한테만 털어놔줘야 돼. 이게 20살, 20대 때까지 계속 이어졌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 첫 연애를 10살에 시작했습니다. 10살에 시작했고 쉬지 않고 연애했습니다. 근데 제가 20살이 됐을 때, 여러분 제가 10대 때는 제가 연애가 너무 힘들어서 내가 미성년자여서 연애가 힘든가?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20살 되면 내 연애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되게 1차원적으로 저는 생각해서 어떻게 했냐면 20살이 되는 1월 1일 정각 12시에 남자친구를 사귀었어요. 어떻게 사귀었냐면 다행히 그 오빠가 저랑 같이 교회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오빠랑 송구영신 예배를 같이 드렸어요. 그 오빠 옆자리에 앉아가지고 그 12월 31일에서 1월 1일 넘어갈 때 5, 4, 3, 2, 1 땡 할 때 다들 해피 뉴 이어! 근데 제가 나랑 사귀자!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오빠가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서 사귀었어요. 그래서 그 오빠랑 무려 6년을 사귀었습니다. 저는 의지적으로 사귄 거예요. 왜냐면 항상 저는 10대 때 최단기간 연애를 2시간짜리 연애도 해봤거든요. 1교시 때 사귀어서 3교시 때 헤어졌어요. 그리고 6교시 때 또 다른 누군가를 사귀었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연애를 굉장히 엉망진창으로 했었는데 성인이 되는 연애는 좀 다르게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겨서 의지적으로 권태감이 와도 엄청 꾹 참고 그 남자를 6년이나 만났어요. 근데 그 남자가 제 지금의 남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남자친구를 만나면서 여러분 제가 뭘 깨닫게 됐냐면 왜 성인이 돼도 달라지지 않지? 10대 때는 내가 미성년자여서 어리석어서 그렇다 치더라도 왜 나는 지금도 이러지? 그럼 여러분 성인이 되고 나서 저는 연애가 끝났을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결혼하면 달라질 거야. 그래서 선택한 게 결혼이었습니다. 남편을 사랑해서 물론 그것도 있었겠죠. 하지만 이것보다 더 제 안의 욕망은 뭐였냐면 관계에 있어서의 어려움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이 들어서 결혼을 했고 제가 결혼하고 나서 저에게 가장 큰 만족감을 줬던 건 뭐였냐면 이제 더 이상 남자친구들과의 이런 썸, 뭐 헤어짐, 싸움 뭐 이런 것들에서 해방됐다. 이게 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여러분 결혼하신 분은 제 이야기를 아실 텐데 결혼하고 나니까 진짜 시작되더라고요. 진짜로. 그러니까 미쳐버리겠더라고요. 여러분 결혼하면 다들 낭만적인 생각 갖고 계시잖아요. 근데 아니요. 결혼을 했더니 이건 실전이다. 그럼 어떤 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연애하다가는 쉽게 헤어질 수 있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헤어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런 어떤 분들은 이혼하면 되죠 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절차가 까다로워요. 저도 왜 안 알아봤겠습니까? 절차가 까다롭더라. 그 절차 가운데 하다가 이럴 바에는 그냥 잘 맞춰서 사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저도 이제 여러 번 그런 고민들도 하고 이랬었는데 여러분 그래서 근데 이렇게 관계가 지속되다 보니까 남편과의 관계만 있는가? 아니요. 애를 가지게 되고요. 애를 낳고 기르게 되면서 자꾸 여러분들은 충격적이시죠? 이 안에 사진에 제가 아닌 것 같아서 저 맞아요. 성형하지 않았어요. 자 이렇게 아이를 키우면서 지금 저희 아이가 10대가 됐는데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와의 관계 속에서도 제가 이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알게 됐습니다. 아까 제가 적정거리 이론을 얘기하면서 친밀한 거리 0cm에서 45cm 내 남편, 내 아이는 이 45cm 안에 저는 어쩌면 0cm에서 막 이 두 사람을 계속 끼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뭘 간과했냐면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내 소유라는 옛날의 그 습관이 툭 하고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적정한 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바운더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은 내 연인, 가족이 맞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24시간 내내 그 사람을 0cm 거리로 있는다면 못 버틴다는 거죠. 네가 이 영역 안에 들어올 때도 있지만 건강한 관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필요할 때는 그 사람이 이 여기 안에서 나가서 너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사람의 경계선을 존중해 줬어야 되는데 제가 그걸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사회적인 거리를 이야기했습니다만 그 거리는 그쪽에 두는 게 맞았었어요. 저도 예전에 이제 막 만나보면 처음 만나면 기독교인들 어떻습니까? 막 서로 간증하다 보면은 확! 근데 여러분 그때 상처를 많이 받아요. 왜냐면 첫 만남이 간증으로 시작해서 굉장히 끈끈하게 됐다고 했는데 이 사람이 뭔가 일을 시작하니까 어머! 이 사람 왜 이래? 그러니까 착각하시는 거라는 거죠. 이 사람을 내 친밀한 거리로 확 당겨왔는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과의 거리는 친밀한 거리가 아니라 사회적인 거리였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크리스찬 비즈니스적인 부분 이렇게 하시는 사업가 하시는 분들이 일하시는 분들이 가장 실수하시고 가장 실패하시는 지점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죄책감을 내려놓으시라. 건강하게 하실 거면 결국에는 적절한 거리를 두시는 것이 필요하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가 직장 상사를 할지라도 내 개인적인 친밀한 어떤 이 경계선을 침범했을 때에는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내 경계선을 지켜내시려고 하시는 것이 필요하시다. 그리고 여기서 누군가 나는 직장 상사의 위치에 따지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나는 저 애를 너무 챙겨주고 싶어서 훅 하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걔네가 안 그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리를 두셔야 됩니다. 저희 센터에도 연구원들이 있습니다. 저희 센터에 제 밑에 연구원들이 4명이 있는데 제가 그들이랑 아무리 친밀해도 저는 그들의 친밀한 거리 속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친구로서 그 친밀한 친구와의 관계 속 가까운 거리 안으로는 들어갈 수는 있으나 하지만 그 관계는 친구끼리도요 나의 속마음이나 진짜 속마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친한 수준. 그렇다면 그 관계를 유지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거를
서운하다, 너는 왜 나랑 마음이 다르냐 이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관계라고 하는 것은 서로의 심리적인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를 처음에 보시고 적정하게 조절하시고 이 이상, 이후 또 너무 이 관계에 있어야 되는데 너무 멀리 가버리면 너무 서운하거든요. 그랬을 때 적절하게 조율하시는 것이 필요하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디테일하게 얘기하냐면 저는 불안감이 너무 많았던 사람이다 보니까 제가 진짜 친하다고 생각했던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저는 친밀한 거리 0cm에서 45cm 내 연인처럼 제가 친하게 지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어느 날 맨날 나랑 강의 듣거나 수업 들었을 때 맨날 내 옆자리에서 같이 들었었는데 어느 날 제가 수업을 딱 왔더니 걔가 제 뒤뒤에 앉아있는 거예요. 다른 누군가랑 같이. 그때 제가요 수업 내용이 하나도 귀에 안 들어와요. 너무 서운한 거예요. 눈물이 핑 돌아요. 어떻게 제가 저러지? 내가 쟤한테 잘못했나? 내가 쟤한테 뭔가를 잘못해서 쟤가 나한테 뭔가 서운한가? 근데 쉬는 시간에 막 다시 와가지고 혜민아 안녕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나를 연맥이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일부러 저러나? 쟤 일부러 나 엿먹으라고 일부러 이러나? 맨날 나랑 수업 같이 듣고 같이 밥 먹고 했던 애가 갑자기 뒷뒷자리 가가지고 막 저렇게 하는 게 용납이 안 됐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나중에 이거를 알게 되고 나서 어떤 생각으로 바꾸기 시작했냐면 아 나는 저 친구가 요렇게 가까이 당겨져 가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저 친구는 나를 저 정도의 거리로 두는구나. 그리고 저 거리로 뒀을 때 저 사람은 전혀 그게 불편하지 않고 오히려 저 관계를 편안하게 여기는 거리구나. 그럼 거기에서 조절해 나갔다는 거죠. 아 오케이 그러면 이거 가지고 굳이 내가 서운함을 느끼거나 불편감을 느낄 필요는 없겠다. 그래서 제가 그 거리를 조금 띄워주기 시작했어요. 그렇구나. 그럴 수 있겠구나. 모든 사람들이 내 적정거리 안으로 들어오는 건 아니구나. 그걸 제가 이해하고 훈련하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너무 편안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왜 힘들었을까? 불안이었다는 거예요. 이 불안감의 종류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특별히 아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관계 중독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어떤 불안이라고 보시면 되냐면 버려질 것에 대한 두려움일 수도 있다. 회피형 있잖아요. 아까 회피형. 불안감은 여러분 그 불안형의 불안감은 너무 와닿으시죠? 근데 회피형은요. 어떤 불안감이 있냐면 왜 회피형은 타인에게 자기의 감정을 말하기가 힘드냐면 내가 내 스스로도 숨기고 싶고 내 스스로도 이거는 조금 별로야 하는 이런 지점들을 타인이 알게 됐을 때 타인이 나를 떠나겠지? 결국에는 이건 뭐냐면 내가 버림받을 것에 대한 불안형하고 똑같은 불안감이거든요. 이게 나타나는 유형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직장인들이 너무 많으시더라. 그래서 저는 이 불안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불안감은 우리가 흔히 요런 상태라고 우리가 불안감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센터에도 공황장애든지 여러 가지 이 불안이 이제 조금 더 불안 장애로 가는 경우에는 이제 이런 경우들이 막 있거든요. 이런 유형을 보면 우리가 불안 장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요즘 불안감을 가지고 약 드시는 이제 직장인들도 되게 많으세요. 저희가 회사에 들어가서 이렇게 직원분들도 저희가 상담을 해드리는데 공황장애가 오셨거나 약 드시거나 저희가 대학교에서 수업할 때에도 저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그래서 수업 시간에 쉬는 시간을 두지 않습니다. 쭉 이어서 수업을 하거든요. 3시간 수업을 쭉 이어서 하는데 대신 중간에 쉬는 시간 화장실 가고 싶으면 알아서 가라고 해요. 제가 왜 그렇게 했냐면 공황장애 있는 친구들은 갑자기 올 때가 있거든요. 그럼 그 친구들은 화장실 가는 것처럼 편안하게 그냥 나갔다 오라고 제가 수업 시간 OT 때 얘기를 해요. 왜냐면 갑자기 오는데 쉬는 시간 아닌데 내가 나가면 애들이 다 쳐다볼 거 아니에요. 그거 자체도 공황이 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번씩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근데 직장 중에서도 그런 불안감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관계 속에서도 굉장히 공황처럼 오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눈치 보는 거죠. 불안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이 조금 그러긴 합니다만 불안, 결국에 이것은 스트레스랑 연관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잠깐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테스트. 자, 핸드폰 한번 꺼내보세요. 이거 숫자, 여러분들 산수라고 얘기할게요. 산수를 한번 해보셔야 되는데 자, 나는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는가? 이거를 지금부터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자, 전혀 그렇지 않다는 0점, 그렇지 않다 1점, 그렇다 2점, 매우 그렇다 3점으로 계산하셔서 여러분들 11개의 문제가 있는데 나는 몇 점 정도 되는지 한번 빨리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점이 33점이 되겠네요. 그러면 그죠? 33점, 0점에서 33점. 자, 계산을 쓱 해보셨을까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를 나는 받고 있는가? 점수를 한번 보시면 체크를 한번 해보십시오. 나는 몇 점 정도에 있는가? 자, 확인해 보셨을까요? 자, 이런 스트레스, 업무적인 스트레스로 인한 불안감이 결국에는 관계로도 이어질 수 있다. 지금 제가 왜 이걸 계속 체크해 보냐면 특별히 관계 중독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업무적인 일상 가운데 스트레스와 불안이 높으시면 그게 현재 지금 내가 맺고 있는 다양한 관계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계가 너무 어려워요. 막 이렇게 오셔서 그 관계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가 보면 결국에는 상담해 보면 그 내담자 안에 깊숙이 숨어있는 불안감이 훅 하고 갈고리처럼 올라와요. 그럼 결국에는 이렇게 우리가 체크하고 하기 위해서는 해야 되는 것은 불안감을 다스리셔야 된다는 거죠. 자, 저는 일단은 불안감을 어떻게 다스리느냐를 얘기하기 전에 자, 이분 이제 질문을 던져주셨는데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보면 어떤 분이 네, 뭐 여러 가지 질문들을 보내주긴 하셨습니다만 보니까 아까 욕심이 많고 인정 욕구가 높아서 너무 직장에게 너무 막 인정받고 싶다 하시는 분은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아까도 계속 동일하게 얘기하지만 내가 지금 나의 내적이고 외적인 성장을 위해서 내가 지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단순하게 내가 이런 눈치를 좀 많이 보는 패턴 가운데서 특별히 유독 직장 상사에게 내가 자꾸 눈치를 보게 되는 건지에 따라서 조금 나의 상태를 점검해 보실 필요는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지금 부모님께서 아까 뭐 어디 누구 만났니, 뭐 하니 이런 거 물어보는 거 있잖아요. 결국에는 부모님이 나의 경계선을 침범하고 계시는 행위세요. 그렇다면 저는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 있어서도 특별히 내가 관계 중독 때문에 막 휘둘린다. 이건 효도와는 다른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그 관계 속에서는 이제는 내가 성인으로서 그리고 내가 자녀이긴 하지만 나는 부모의 소유는 아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그리고 부모님한테 쓱 한번 그런 영상도 보여주세요. 요즘 오은영 박사가 자꾸 뭐라고 하냐면 육아의 목적은 독립이다. 그래서 부모님이 자녀에게서 독립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성인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누구 만났니 뭐 했니? 그러면 부모님한테 따뜻하지만 완고하게 말씀하실 수 있어야 돼요. 성인이기 때문에 부모님의 염려를 끼치지 않는 선에서 제가 알아서 하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저에게는 때로는 부담스럽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타이밍. 실은 이거는 부모님이 자녀가 커가는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해주셔야 되는데 요즘은 부모님들 중에서도 자녀는 독립했는데 부모가 독립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이럴 때에는 그 어떤 행동이나 간접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애착 유형 파악하는 진단은 유료 내방 상담만 할 수 있나요? 셀프 진단 방법 있나요? SNS나 뭐 온라인상에 굉장히 많은 테스트들이 있긴 합니다. 테스트들이 있긴 한데 그걸로 통해서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단순하게 테스트, 지수 테스트, 뭐 점수 결과만을 가지고 이야기는 할 수 없어요. 그 분의 어떤 테스트를 간단한 테스트를 더불어서 이분의 관계 유형이나 패턴들을 조금 더 보면 정확하게 이분이 어떤 유형을 가지고 있는지는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필요하다면 해보셔도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가 질문이 여기가 아닌가라고. 네, 여기 맞아요. 이분이 질문을 선 넘는 사람들에게 화가 나는 걸 부드럽게 표현하고 싶은데 그냥 여과 없이 나가려고 하는 마음과 싸우고 있어요. 상대방이 내 기분을 상하게 하고 내게 무례하게 했는데 왜 내가 나이가 많다고 혹은 먼저 들어왔다고 예의를 지켜야 해? 라는 생각이 올라와요. 이런 경우 어떤 애착인가요? 회피형이라 하기엔 너무 솔직한 편이라서 헷갈리네요.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모든 걸 애착 유형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봤을 때는 여러분 저희가 관계에 대한 이야기, 자, 애착 유형을 파악하고 나서 그 애착 유형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하고 또 저희가 점검하는 게 뭐냐면 애착 유형이라 할지라도 그 애착 유형을 가지고 상대방한테 표현하는 방식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저희가 결국에는 오늘은 제가 그 디테일하게 그 방법으로 들어가진 않았습니다만 대화의 소통의 방식들을 이렇게 점검할 때가 있거든요. 자, 어떤 분들은 건강하게 하지만 예의를 갖춰서 따뜻하게 상대에게 내 경계선에 대해서 알려주는 게 답이에요.
근데 이렇게 대화하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요분같이 극단으로 빠지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경우들은 상대의 감정보다는 나는 내가 할 말 다 해야겠어. 그래서 분명히 저 사람의 말이 옳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말에 칼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건강한 대화 소통 방식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분이 아마 그런 고민을 가지고 계시다면 아마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실 정도면 피드백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 피드백이라고 하는 것은 뭐 내가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했을 때 상대가 너무 상처를 많이 받는다거나 이렇다면 이분은 완화하는 방법, 어쩌면 내가 이런 식으로 확 하고 얘기하는 건 내가 공격받았다고 느끼기 때문에 나의 공격적인 부분이 방어 기제로 그렇게 찌르는 말로 나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하지만 그러면서 내 안에 정당성을 찾는 거죠. 저 사람이 먼저 찔렀잖아. 그럼 나 이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글 안에도 그게 느껴져요. 근데 아무리 맞는 말이라 할지라도 이 맞는 말을 어떻게 상대방에게 따뜻하게 전달하는가는 훈련의 영역입니다. 소통의 방식은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근데 또 하나 아예 말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도 문제입니다. 근데 이분들 중에 어떤 식으로 이게 작용할 때가 있냐면 아무 말도 못하면서 혼자 계속하면서 혼자 병으로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적절하게 소통하고 감정 표현하는 방식을 저희가 가르쳐드리죠. 그런데 때로는 어떤 분들이 있냐면 말은 안 해요. 예를 들어서 승윤이 뭐 직장 상사님인데 승윤 팀장님이 저한테 막 얘기를 했는데 제가 밑에 사람이니까 아무 말을 안 해요. 그래서 맞습니다. 앞에서는 그렇죠 라고 얘기하는데 교묘하게 뒤에서 엿을 먹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켰는데 안 해요. 너 왜 이거 안 했어? 그러면 제가 깜빡했네요. 이런 것들. 치명적인 게 아니라 할지라도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승윤 팀장님이 막 혼내고 나서 혜민 대리님 나 물 한 컵만 미안해요. 우리 미팅하는데 뭐 좀 갖다 줄래요? 그러면 안 들리는 것처럼 안 들려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러면 화를 돋구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말이 안 들려고 하면 제가 못 들었네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교묘하게 상대를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거. 연인 간의 관계, 친밀한 관계에서도 이런 식으로 싫으면 싫다, 감정이 나쁘면 나쁘다라고 말을 하지 않고 교묘하게 뒤에서 앞에서는 괜찮아요 라고 얘기하지만 뒤에서 이런 식으로 상대를 공격하는 걸 우리가 수동 공격형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대화하시는 분들은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나의 감정과 생각을 찌르듯이 하는 게 아니라 완곡하게 하지만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방식들은 훈련이 필요하세요. 그래서 그런 훈련들은 필요하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 너도 성인이면 스스로 생각해라 말에 열받아요. 선 넘네.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쓰셨어요. 좀 시간이 지난 후 고민하다가 결국 못 참겠어서 카톡 보냄. 그런데 내가 스스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성인이면 스스로 생각하라는 말은 굳이 안 하셔도 됐을 것 같습니다. 그럼 문제는 그 사람이 나보다 선임이라는 거. 그 상대가 그랬다는 건가요? 그분도 말을 그런 식으로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희 센터에도 내담자분 중에 그런 분들 계세요. 어느 직장을 가든지 항상 카톡으로 싸우시는 분들. 선임이든 후임이든 할 것 없이. 그래서 그분은 약간 카톡 워리어예요. 근데 그래서 그분 카톡을 내가 보잖아요? 그럼 제가 그 내담자한테 그래요. 당신 선생님 카톡을 내가 받으면 난 울 것 같아. 그 정도로 굉장히, 근데 그거는 결국에 어디서부터 시작한다? 내가 공격받는다는 느낌이 불안감이 들기 때문에 상대에게 칼을 휘두르는 거거든요. 그것은 내 내적인 상태를 파악하고 사회적인 스킬은 따로 훈련하셔야 된다. 그럼 여러분, 이런 불안감을 어떻게 해소하면 좋을까요? 개인적인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끊임없이 찾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같은 경우에는 가장 힘들었던 게 왜 저는 불안형이었냐면 말 그대로 혼자 있는 게 힘들었어요. 혼자 밥도 못 먹어요. 그래서 혼자 남겨지는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계속 옆에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고 남자친구든 친구든 누군가 있었으면 좋겠다. 혼자 있는 시간을 못 견뎌했고 결국엔 그건 뭐 때문이냐면 내 스스로에 대한, 아까 그래서 제가 얘기한 거예요. 불안형은 내 스스로에 대한 인정은 낮고 상대에 대한 가치는 높기 때문에 내 불안함과 내 부족함을 상대가 채워줄 거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에는요, 여러분, 경계선을 지킨다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불안감을 다스리기 위해서 여러분 백날 첫날 불안감을 해소하셔야 됩니다. 자존감 올려야 됩니다. 전 이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저희 센터 내담자들한테 하는 방법을 여러분에게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2가지만 이야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저는 지금도 이 불안감을
자,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리고 사라져서도 안 돼요. 불안감은, 자, 여러분 불안감이 인간에게 없잖아요? 그러면 다 죽을걸요, 사람들? 왜냐면 앞에 바로 찻길이잖아요? 불안감 없으면 차가 와도 그냥 뛰어들어요. 그죠? 인간에게 적절한 불안감이라는 것은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을 하는 겁니다. 일에 성과를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감은 과도하지 않게 내 삶을 삼켜버리지 않게 조절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불안감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시는 분들은 인사이드 아웃 2 꼭 보세요. 저는 그 영화를 영화관에서 4번이나 봤습니다. 저는 디즈니에서도 한 5번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불안감을 다스리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첫 번째, 저는 지금도 노트를 하나 사세요. 하나 사셔서 노트에다가 감정 일기를 쓰세요. 내 불안감, 내 안에 올라오는 것. 근데 부정적인 표현을 쓰라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아까 친구가 마주쳤는데 친구가 쌩 하고 가버렸어요. 그럼 그때 내가 느꼈던 감정을 쓰는 거예요. 근데 쓰면서 이러는 거죠. 근데 그 친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를 못 봤을 수도 있잖아. 그럴 수도 있잖아. 근데 나는 왜 이 상황에서 이런 감정을 느꼈을까? 왜 불안했을까? 아, 그래서 이렇구나. 나를 이해하는 감정선에 대해서 써주면 그 부정적으로 확 왔던 그 감정들이 해소가 된다라기보다는 이해가 되는 거죠. 아, 내가 이래서 이랬구나. 여러분 이런 작업들을 계속하다 보면 나중에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요. 똑같은 상황에서 서운한 상황이 발생해서 이 서운함이 드는 거는 사고 같은 거기 때문에 막 차 사고처럼 갑자기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어찌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런 감정이 확 들었을 때 그 이후의 감정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선택했을 때 상대의 말이나 행동이 의도를 가지고 했건 안 했건 간에 그거를 내 것으로 가지고 와서 나도 똑같이 감정이 상하느냐 안 상하느냐는 그 이후의 선택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어요. 감정이 이런 식으로 일기를 쓰는 것이 왜 좋냐면 나중에 여러분 제 경험적으로도요. 예전에는 상대랑 얘기해오는 상대가 한마디를 던져요. 그럼 바로 반응했거든요. 근데 이 일기를 쓰다 보면 훈련이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상대가 나를 훅 긁어요. 긁었을 때 딱 감정이 상하는데 이거를 한 번쯤 확 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구멍이 생겨요. 근데 내가 지금 여기에서 화내는 것이 과연 나에게 맞는가? 나에게 옳아? 저 사람이 어떤 의도로 했는지 모르잖아. 그 짧은 순간 안에 그게 확 드는 이유가 뭐냐면 일기를 통해서 감정의 과정들을 써놓는 훈련이 되면요. 이게 제가 여러분 제 불안도를 낮췄던 아주 좋은 방법이었고 저희 센터 안에서 이 관계의 어려움, 불안함의 어려움을 가지고 오신 분들에게 했던 가장 좋은 방법이었거든요. 전 지금도 이걸 10년 넘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좋게 할 수 있는 것은 자, 제가 2분 안에 마무리할게요. 원래 제가 10분에 맞춰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5분 늦게 시작했어요. 들리시나요? 그래서 제가 5분 조금 늦게 마칠 건데 자, 핸드폰에 저는 매일마다 스케줄러를 봐요. 근데 여러분 제 핸드폰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핸드폰을 보시면 일정들이 이렇게 빽빽하게 써져 있어요. 그죠? 빽빽하게 일정을 보라는 게 아니에요. 자, 보시면 스케줄러에 보면 뭔가 제가 지금 색깔로 체크를 해놨어요. 색깔로. 지금 바로 어제도 제가 지금 색깔로 이렇게 체크를 해놨거든요. 이게 지금 제가 뭘 해놓은 거냐면 저는 항상 감정일기도 쓰지만 뭐 매일매일 쓰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하지만 제가 매일 하는 게 뭐냐면 나의 감정적인 컨트롤이나 이런 것들을 얼마만큼 잘했는지 제 색깔대로 제 모양대로 체크를 해놔요. 그래서 예를 들어 나 너무 잘했어. 초록색. 찝찝해. 갈색. 망했어. 검은색. 어떤 날은 검은색이 2개. 개수로도 제가 표현할 때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다음날 하루를 마무리하거나 다음날 눈 떴을 때 어찌됐건 스케줄러는 봐야 되거든요. 볼 때 시각적인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은 어제 검은색이 2개였네. 그럼 오늘 갈색까지 좀 끌어올려보자. 동기부여가 된다는 거죠. 이게 시각적인 효과가 있어서 제가 이거를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핸드폰으로 매일마다 보니까 핸드폰은.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패턴을 보실 수 있어요. 한 달, 뭐 이렇게 이게 데이터가 계속 쌓이잖아요. 뭐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재밌게 제가 가만히 보니까 생리주기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리고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프로젝트를 앞두고 내가 스트레스 지수가 올라가면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미래의 상황들을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화가 확 나갈 때 한 번쯤 참게 돼요. 저 같은 경우에도 애한테 막 갑자기 괜찮다가 가장 연약하다고 느끼는 대상한테 확 향할 때가 있거든요. 그걸 가만히 살펴보면 아, 내가 이래서 이랬구나. 그래서 너무 자책감, 죄책감 가지지 않는 선에서 내 불안도를 해소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두 가지의 방법을 여러분한테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시라. 항상 얘기하지만 여기서 한 끗 차이예요. 이걸 하느냐 안 하느냐. 매번 이런 강의 듣고 나서 좋은 강의 들었어 이게 끝나면 네 계속 그 상태로 머물 것이다. 하지만 하느냐 안 하느냐 시작해보면 달라진다. 그래서 여러분들 건강하게 여러분들의 관계를 지속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오늘은 어쩌면 디테일한 상황들 속에서 이야기하진 않았습니다만 그 관계를 관통하는, 그래서 나는 왜 이런 습관적으로 이런 관계 유형들이 나타나는지를 저는 좀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인 간의 관계, 친구, 가족 이 관계 속에서 내가 자꾸 힘들다면 어쩌면 내 경계선, 적정거리를 내가 무너뜨리고 있진 않은가. 그래서 여러분들의 심리적인 그리고 물리적인 그런 적정거리들을 찾아가시면서 내 유형들, 내 불안도를 여러분들이 조절하실 수 있다면 건강하게 지금보다는 훨씬 더 타인도 이해하지만 나를 이해하면서 관계를 맺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네, 강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혹시 더 나중에 질문하고 싶으시면 따로 찾아오세요. 네, 그리고 우리 옆에 있으신 분들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직장 상사든 말든 이렇게 얘기할까요? 친구야 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쳐다보시면서 친구야 우리 아름답게 관계 맺자. 네, 아름답게 관계 맺길 바라면서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